책 왜 읽어? 그럼 세 번째 꼭지로 네.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네, 꼭지 제목은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하는 꼭지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이 작품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작품 그 자체와의 연관성은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조금 더 우리들 나름의 어떤 해석을 들려주는 그런 이제 장이라고 볼 수 있고 나름의 또 새로운 주제의식이나 교훈 같은 걸 끌어내는 그런 이제 파트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그런 피드백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너무 책과는 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집을 읽은 사람, 이 책을 읽은 사람이 자기 나름의 어떤 그 주제의식이나 교훈이나 이 책과의 접점을 만들어내는 어떤 방법 같은 거를 또 찾아보는 그런 거에 한번 참고 삼아서 저런 식으로도 생각해보고 저런 식으로 교훈을 찾을 수도 있구나 하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서 그냥 이해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우리 그냥 같이 편안하게 듣는 그런 방송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책 왜 읽어? 네, 그건 내 생각이고 한번 또 역시 시작해 볼까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좋아하는 시를 좀 이야기하며 소개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시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좋은 시를 한번 읽고 네. 감상을 들려주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뭐 평가를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시를 좀 소개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일단은 백석의 시 하면 또 이 아름다운 시어들 그래서 아까 그 바람벽을 좀 소개는 해주셨으니까 네. 그러면 전 아까 잠깐 그런 말씀드린 이제 국수? 국수를 한번 여기도 처음에 또 눈이 많이 와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세상의 매개체. 국수라는 시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뒷부분을 좀 낭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희스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겨울밤 쩡하니 닉은 동티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뱅춧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상꽁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담배 내음새, 탄수 내음새, 또 수육을 삶는 육수국 내음새, 자욱한 더북한 삿밤 쩔쩔 끓는 아르콘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의젓한 사람들과 살뜰함이 친한 것은 무엇인가? 이 그지없이 고담하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너무 좋지 않아요? 정말 이게 국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이런 시들, 그러니까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이런 어떤 음식에 대한 그 묘사라든가 백석에게 음식은 하나의 약간 과한 해석일 수도 있지만 하나의 영혼이자 욕구일 수도 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워낙 이런 음식에 대한 예찬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좀 느껴져서 굉장히 좋아해요.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은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네네. 저는 이거 쓸 때 백석이 되게 쓸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 한 표 한 표 읽으면서 이 사람 기분을 한번 상상하면서 이제 읽었는데 이 시는 정갈해 일단. 맞아요. 정갈해서 되게 한없이 차분하고 약간 자야랑 막 사람 나누고 집에 가서 혼자 쓸쓸히 썼을 것 같다? 막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차분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첫 연애 밖은 봄철날 따지기에 느긋하니 푹석한 밤이다. 거리에는 사람도 많이 나서 흥성흥성한 곳이다. 어쩐지 이 사람들과 친하니 싸다니고 싶은 밤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밖에는 막 사람들이 있고 나는 그 사람들하고 놀고 싶은데 기분은 한없이 다운되는 거죠. 그러다가 두 번째 연애에서 또 마음 아프잖아요. 그렇건만 나는 하얀 자리 위에서 마른 팔뚝에 새파란 핏대를 바라보며 나는 가난한 아버지를 가진 것과 내가 여기도요. 나는 가난한 아버지를 하고 내려서 가진 것과 내가 오래 그려오던 처녀가 시집을 간 것과 그렇게도 살뜰하던 동무가 나를 버린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계속 그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를 떠올리고 박경련과 신연 중인데 그걸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런 어떤 애정의 스토리가 백석은 유명하잖아요. 또 내 베프가 베프, 일명 잘못된 만남인데 그거는 얘기해드리지 않을게요. 이거는 직접 읽으셔야 더 마음이 애달픈데 그래서 마지막 두 줄은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내 눈가를 내 가슴가를 뜨겁게 하는 것도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자기에 대한 연민도 계속 놓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보면서도 얼마나 비폭력적인가.
사실은 베프가 그쵸? 자기가 그렇게나 흠모하던 어떤 네. 사람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멀리서 이제 듣게 됐는데 보통 사람이면은 그쵸? 제가 좀 속된 용어 쓰자면 딥빡 아주 깊은 그쵸 빡침을 이제 느끼고 굉장히 분노하게 될 텐데 시인의 영혼은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남쪽 지방 여행하고 한 게 그 흔적을 다닌 거 아닌가. 맞아. 그런 거 생각하면 혼자 이제 상상에 막 날개를 펼치는 거지. 진짜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또 거기 가가지고 사슴처럼 목을 이렇게 길게 빼고 그러니까. 저 담 너머로 내가 여행하는 흠모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 더 괜히 짠하고 그래요. 짠하고 아까 바람벽 그 시에서도 보면 그게 이제 약간 객관화해서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시인데 뭔가 거기에 약간 안 어울리는 듯한 그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지아비를 만나서 어린 아이랑 앉아서 저녁 먹는 그 맞아요. 장면을 배고픈 사실은 어떤 면에서 좀 이렇게 급작스러운 느낌이 약간 드는데 이 백석의 스토리를 안다면 이게 자신의 그 영혼에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맞아요. 아마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공감하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뭐 통영이라는 그 박경련이 살았던 퇴짜 맞고 돌아왔던 그 통영이나 남행시초, 서행시초 여행한 시들이 많은데 통영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그 지역 색깔을 아주 잘 표현하고 특히 이제 저도 저번에 왜 통영 한번 다녀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5도, 36도 어마어마하게 더워가지고 통영을 살짝 지나왔는데 거기서 거닐기엔 제가 열사병 걸려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충렬사가 목표는 아니었는데 충렬사를 백석이 또 갔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백석도 여기 왔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너무 더웠어요 그때. 그 근처에 뭐 십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죠? 충렬사는 잠깐 들어갔다 나와서 바로 맞은편에 그러면 백석시비가 어디 있을까 찾다가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저를 붙잡고 한참 설명하시더라고요. 백석 좋아하나 봐. 박경련이 명정굴에 산다 뭐 이렇게 하면서 명정샘이라고 이렇게 샘물이 나와요 시에. 저도 이번에 백석시비랑 그 우물을 찾으려고 했는데 백석시비는 그 통영시가 이제 바로 맞은편에 있고 그 우물을 바로 어찌어찌 찾아라고 한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시다. 구독과 좋아요. 제가 그 사진은 못 찍었지만 통영 바다랑 백석시비 사진을 찍어왔으니까 우리 편집자님께서 띄워주시겠죠? 네네. 통영이나 뭐 어디죠 고성이나 삼청포 쪽을 다니면서 그런 여행한 시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 할까 봐요. 그래? 네. 저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뭐 낭독하고 감상을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주제의식을 조금 넓혀서 또 생각을 해본 것들이 몇 개 있어서 애정이 너무 넘쳐서 막 이것저것 너무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 무언가를 추억한다는 것은 현재의 아픔을 끌어안고 모닥불 앞에 모여 앉는 것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추억의 힘이란 거는 결국에는 왜 추억이라고 하는 게 왜 추억팔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감성팔이, 추억팔이. 근데 요즘에 특히나 뭐 90년대에 대한 어떤 추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흔히 레트로라고 하는 감성들이 되게 주목받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냥 예전 거 울거먹네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온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온기가 필요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가 아프고 현재가 여기 지금 모닥불이라는 시를 잠깐 보시면요 37쪽인데 제 책에서는 막 거기에 모닥불에 어떤 것들이 타는지를 앞부분에 얘기를 해줘요.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갓신창도 개니빠니도 너울쪽도 집건불도 바람잎도 머리카락도 헝겊조각도 이런 식으로 다 타고 있대요. 그런데 마지막 연을 보시면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아비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쌍하니도 뭉둥바리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닥불에 타고 있는 그 나무 토막이라고 하는 게 마치 뭉둥바리처럼 한마디로 이렇게 손발이 이렇게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이제 뭉툭한 그러한 이제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어쩌면은 그렇게 막 여기저기 상처나고 부족하고 아픈 상태에서 이렇게 온기를 내면서 이 지난 시간들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가 어떻게 보자면은 모닥불 안에 있는 그 나무 토막이 아닐까. 그리고 과거를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다 이런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또 생각이 들었어요. 역사는 진짜 상처 투성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것만이 전달할 수 있는 온기라고 하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추억의 힘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따뜻한 모닥불을 쬐면서 누군가랑 온기를 나누는 것과 같은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추억을 이렇게 파리를 하고 있는 거고 추억에 이렇게 또 빠져서 그리워하는 게 아닐까. 근데 그게 단순하게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온기를 받아야만 또 추운 현실을 헤쳐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추억도 추억 나름의 어떤 현재적 역할이 있다는 거 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봤으면 좋을 만한 작품들은 제가 읽지는 않고 그냥 작품 제목만 말씀드리자면 주막이라는 작품, 여운한 골족, 그리고 고방, 모닥불, 고향. 특히 고향 같은 작품은 교과서에서 많이 실려 있으니까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왜 의원의 그 손길이 거기에 아버지도 있고 맞아요. 친구도 있고 다 담겨 모든 게 있다는 다 거기에서 고향에서. 고향에 다 담겨 있다는 거. 그게 어떻게 해보자면 그 아픈 상황에서 현재를 살아간 힘을 만들어주잖아요. 전 그거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감가거나 음성상징어, 부사어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고 대상들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열을 하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영화적인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컷 편집을 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막 쏟아내는 것 같은. 같이 읽는 사람이 상상을 같이 하죠. 상상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그림을 그려서 이제 현재로 자꾸 끌고 오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현재로 막 쏟아지는 이 과거의 기억들이라고 하는 것이 또 굉장히 그 나름의 어떤 매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또 느끼게 하는 작품들은 뭐가 있냐? 뭐 고약, 연자간, 황일,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흰 바람벽이 있어.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막 쏟아내는 이 과거의 회상들로 채워지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 그것이 또 만들어내는 영화적 이미지, 이런 것이 주는 어떤 쾌감을 또 느껴보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사람과 삶을 사랑하는 결벽증 환자의 사랑법에 대한 거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편하게 느끼는 거리가 너무 확고해서 더 이상 가까워지는 거를 사실은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백석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사실은 그 자기 기준이 확실하다 보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도 속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 기준이 확실하고 혼자 이렇게 높은 그럼요. 거죠. 작아질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그 높다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왜? 그 시가 뭐였더라? 흰 바람벽이 있어 봤네요. 흰 바람들. 마지막 부분 보면은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난 그 중에서도 백석 평전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 높고라고 하는 표현, 맞아. 이 높다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저는 이런 이미지였어요. 항상 비를 가장 먼저 맞고 감춰질 수가 없고 그리고 외롭고, 그게 어떤 백석 시인의 삶과도 되게 맞닿아 있지 않나 하는 사실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또 숙명이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걸 백석이 받아들이면서 쓸쓸하긴 하나 이렇게 내가 만들어진 거야.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기준이 너무 확고해서 외롭고 쓸쓸하고 또 높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백석 시인의 시집에서 드러나지 않나. 자기가 설정한 그 나름의 그 거리에서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결국에는 상상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감정이입하는 일. 그래서 누군가 다른 대상에 대해 상상하고 간접이입함으로써 이 물리적인 거리, 자기가 세운 그 기준을 깨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결벽증 환자의 사랑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또 볼 수 있는 작품들은 여승, 수라, 조당에서 그리고 8원 이런 시가 대표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진짜 영화 같아요. 그래서 마치 디킨스 소설이 당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것처럼 어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이 시들을 보면서 정말 울며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진짜 마지막인데요. 이 시집이, 그리고 백석이라는 시인이 너무나도 늦게 이제 드러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전 그게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바보 같은 짓이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뭐냐면 부정적인 대상은 감춤으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드러냄으로써 비판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백석 시인이 이렇게나 아름다운 시를 썼던 사람이 북한이라고 하는 그 정권, 그 억압적인 공산주의 독재 정권 하에서 어떻게 말하자면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만약에 낱낱이 보여줬더라면 그것만큼 좋은 교훈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꾸로.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어떤 대상이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감추고 없는 걸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로 그게 부정적인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은 오히려 확신이 없었으니까 감췄겠죠.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백석의 시와 삶을 감췄던 거는 사실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는데, 왜냐면 일제도 막지 못했었던 그의 시작 활동은 공산주의 독재 정권을 막아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만약에 반공이 목표였었더라면은 오히려 백석의 시가 얼마나 아름다웠고 그리고 그의 시가 북한 정권 하에서는 어떻게 막히고 변질됐는지를 오히려 낱낱이 보여줬어야 됐다. 근데 그걸 보여주지 못했다면은 사실은 그거는 전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뭘 이렇게 감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야, 넌 보면 안 돼. 넌 보면은 바보 같은 생각할 거거든. 나는 알지만 넌 몰라. 이렇게 생각할 때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백석의 정반대편에 놓여 있는 계몽주의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전제는 뭐가 있냐면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열등감이 있을 경우에 그때도 저는 숨긴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과거의 그 정권은 그 두 개가 다 섞여 있다고 봐요. 사실은 계몽주의적인 시각도 담겨 있고 한편으로는 불안감과 열등감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떳떳하게 야 이거 이렇게나 부정적인 거야 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거를 이렇게 안 보여주려고 하고 감추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그런 반작용으로 더더욱 오기를 가지고 많은 이 백석과 사랑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더 배가 돼서 맞아요. 더 이렇게 훌륭한 논의를 우리가 맞죠. 지금 와서 또 할 수 있지 않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백석이 참 사랑꾼인 게 이 백석 시를 처음으로 그때 해보면 약간 풀기도 전에 누구였죠? 이동순 씨인가요? 그분이 처음에 시를 묶었잖아요. 2년 전에. 그분하고 안도현 분하고 막 사돈을 맺었다? 뭐 이런 기사를 얼마 전에. 아, 진짜요? 네,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꾼이지. 백석이 맺어준 거. 참, 한 사람의 시인으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현재 속에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우리가 이제 현실과 현실이 중요하냐, 이상이 중요하냐, 철학자들의 캐캐먹은 논쟁이고 지금까지 이어오지만 저는 오히려 거꾸로 현실이 과거와 떼서는 절대로 이제 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이 아주 지저분해도 각각의 개개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철학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건 이 인식이고 그 인식은 그 과거에서 추억들에서 오는 거라서 그런 추억이나 이런 과거, 역사 이런 것들은 항상 중요했고 계속 지금도 중요하지 않나. 아 오늘도 또 그 주제식이 나왔네요. 역사의 중요성. 정말 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 방송 제목을 아예 그냥 역사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걸로. 그리고 참 마지막으로 이제 30몇 년간을 이제 알려져 있지 않은데 삶이 그거를 상상할 때마다 사실은 되게 울컥울컥해요. 양치면서 살고 이제 농사를 짓는 그 삶이 어땠을까. 근데 이 백석평전 마지막 뒷부분에 이제 할아버지가 된 이제 백석 시인의 사진도 한 장이 나오는데 여전히 되게 맑으시더라고요. 네. 얼굴이.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야 이렇게나 천재적이었던 시인이 시도 못 쓰고 이렇게 비판받으면서 살고 나중에는 삼수군 같은 데서 이제 평생 농사지면서 살았다는 건 너무 불행한 일이야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 이 백석 정권 시집 다시 한번 보면서 귀농이라고 하는 시랑 촌에서 온 아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거 보면서는 자기 위로일 수도 있는데 아니야 백석 시인은 나름 행복하게 사셨을 수도 있어. 이분이 왜 농사를 좀 짓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시고 실제로 젊을 때 그러진 않았지만 시를 써야 되니까 그 자신이 처한 것도 자신의 선택이라는 꿋꿋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나름의 자기가 그런 노동을 하면서 또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면서 굉장히 몰두해서 즐겁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촌에서 온 아이라고 하는 그 시의 마지막 부분만 두 줄만 읽어보자면 촌에서 와서 오늘 아침 무엇이 분해서 오는 아이여 너는 분명히 하늘이 사랑하는 시인이나 농사꾼이 될 것이로다. 이 부분이 저는 그래서 스스로에게 약간 던지는 위안 같은 게 있어요. 아 행복하게 사셨을 수도 있어. 시인의 영혼이라고 하는 건 시를 써야만 완성되는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모든 것에 애정을 가지고 간파해내는 그런 시의 정신을 계속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즐겁게 사셨을 거다. 맞아요. 결국에는 시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사랑의 한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이 꼭 시로만 풀릴 필요가 있느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 길고 길었던 우리 오늘 정본. 제일 길었고요. 어쩐지 분위기가 좀 차분한 느낌이 그러게요. 네. 자, 여러분도 들어주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네, 즐겁게 모쪼록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또 책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